오늘 소개할 작품은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작품으로 여성 해방 운동의 불씨가 된 세계 근대 희곡의 대표작입니다. 지저귀는 종달새, 바스락대는 다람쥐, 귀여운 작은 낭비꾼. 남편 헬메르가 세 아이의 엄마이자 자신의 아내인 노라를 부르는 말입니다. 노라는 마치 자신을 어린아이나 때로는 인형처럼 대하는 남편을 위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길 위해 노력합니다. 두 부부는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8년의 결혼 생활이 쉽진 않았지만 이제 새해가 되면 헬메르는 은행 총재로 부임하게 되고 곧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냥 철없고 아이 같아 보이는 노라에게는 남편 헬메르가 알아선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헬메르는 깊은 병에 걸렸고 노라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편의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당시 돈을 빌리기 위해선 부친의 서명이 있어야 했지만 아픈 아버지를 걱정시켜 드릴 수 없었던 노라는 부친의 서명을 위조하면서까지 치료비를 구하게 됩니다. 다만 남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를 비밀에 붙인 노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약하며 돈을 갚아갑니다. 평소 헬메르는 노라의 씀씀이가 해프다며 노라를 돈을 최고로 좋아하는 새라거나 낭비꾼이라며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헬메르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며 자기를 기만한 노라를 강하게 비난합니다. 깨어난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8년 내내 나의 기쁨이며 자랑이던 그녀가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 아니 그보다 더한 범죄자였다니. 나는 아마 당신의 범죄 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오해를 받을 거야. 당신을 부추긴 게 나라고 할지도 몰라. 이렇게 심한 거짓은 견딜 수 없어. 이제 우리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건을 축소시키겠어. 우선 우리 사이는 전과 똑같은 것처럼 보여야 해. 물론 세상의 눈에만 그렇다는 거지. 당신은 계속 이 집에 있어야 해. 하지만 당신에게 아이들을 키울 권리를 줄 수는 없어. 오늘부터 행복은 없어. 남편의 반응에 자신의 결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노라. 자신이 남편에게는 장신구이며 장난감이었을 뿐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노라는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의 취향대로 꾸몄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취향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됐죠. 알고 보니 나는 여기서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네요. 나는 당신에게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집은 그저 놀이방에 지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인형 아내였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데리고 노는 게 즐겁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우리의 결혼이었어요. 나는 나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 온전히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떠나겠다는 노라를 붙잡으며 남편과 가정에 대한 의무를 버리는 것이냐며 비난을 하지만 노라는 나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의무가 가장 거룩한 의무라고 답하며 집을 떠나고 극은 마무리됩니다. 네, 이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은 1879년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초연된 작품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입센의 가장 대표적인 희곡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자 헨리크 입센은 근현대극의 출발점에 서서 근대 사상과 여성 해방운동에 깊은 영향을 끼친 20세기 작가입니다. 1851년 노르웨이 극장의 전속 작가 겸 무대 감독으로 취임하여 극작을 위한 밑거름을 쌓던 입센은 최초의 현대극 사랑의 희극과 왕위를 노리는 자를 발표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탈리아로 가서 그리스 로마의 고미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목사 브랑을 주인공으로 한 대작 브랑을 발표해서 명성을 쌓았고요. 이후 페르귄트, 황제와 갈릴레아 사람 등에서 사상적 입장을 확고하게 굳혔습니다. 1906년 뇌졸중으로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집필한 희곡 30여 편은 한 작품 한 작품 극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며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작품의 주인공인 노라를 통해서 소위 노라이즘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최초의 페미니즘 희곡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문학 작품을 그래도 좋아하고 찾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은 이미 보셨거나 아니면 충분히 들어서 마치 읽은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혹은 제대로 이 희곡 작품을 읽어보시면 지금 2020년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많이 찾아보시고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정신승리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출신도 분명치 않을 뿐더러 살아온 행적조차 모호한 사람. 사람들은 그를 아큐라고 불렀는데요. 웨이장에 사는 아큐는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제사를 올리는 사당에 머무르며 직업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큐는 자존심은 대단해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큐의 말을 따르자면 자신은 옛날에도 잘 살았고 식견도 높았으며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발칙한 놈! 내가 너의 친척이라고? 네 놈 성이 어떻게 좌우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네 놈이 어디서 좌우시 행세를 하는 거야? 아큐는 자신이 자오나리 친척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기도 했는데요. 화가 난 자오가 아큐의 뺨을 후려쳐도 아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얻어맞은 뺨을 문지르며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사실 자오가 동네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자오의 아들이 수재에 급제했기 때문인데요. 아큐는 그런 사실을 비웃으며 자기 아들이었다면 더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큐는 아들은커녕 결혼조차 못했지만 말이죠. 아큐는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혐오감을 드러내며 시비를 걸고 다녔는데요. 상대가 말이 어눌하기라도 하면 마구 욕을 퍼부었고, 젊은 비구니에게 희롱을 일삼거나 힘이 약하다 싶으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큐가 당하는 때가 훨씬 많았는데요. 이에 아큐는 점차 방법을 바꿔 노려보기로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아큐에겐 이상한 정신승리법이 있었는데요. 평소와 같이 동네 건달들을 열심히 노려보다가 그들에게 걸려 흠씬 두들겨 맞은 아큐는 내가 자식놈에게 맞은 걸로 치자. 요즘 세상은 정말 꼴 같지 않아? 라며 이상한 자기 합리화를 하고는 오른손을 들어 자기 뺨을 냅다 후려치는 겁니다. 결국 때린 것은 나 자신이며 자신이 남을 때린 것 같은 승리감에 젖는 것이죠. 한편 웨이장의 신의 혁명을 주도하는 혁명당 세력이 점점 많아지면서 아큐의 관심도 혁명당에 쏠렸는데요. 그도 원래는 혁명당을 증오하고 멀리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벌벌 떨고 허둥대는 것을 보니 혁명이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혁명이라는 것도 괜찮은 것이군. 나도 혁명당에 투항해야겠어. 이 개자식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모두 가져버리겠어. 그렇지만 혁명당 사람들은 아큐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혁명당에 가입은 하지 못했지만 아큐는 그들을 따라 변발을 머리 꼭대기까지 틀어올리고 혁명당 행세를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오 씨의 집이 약탈을 당해 범인을 찾던 중 아큐는 자오의 집을 약탈한 범인으로 지목되어
누명을 쓰고 성내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혁명당 세력들이 아큐를 범인으로 몰았기 때문이죠. 문초를 당하는 아큐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명하라는 종이에는 글씨를 쓸 줄 몰라 삐뚤빼뚤한 동그라미만 그려 넣게 됩니다. 그렇게 형장으로 끌려가게 된 아큐는 자신이 곧 모기 댕강 잘리러 간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아큐는 사람이 태어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목이 잘릴 수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처형당하러 가는 길을 돌고 돌았지만 아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설사 아큐가 알았다 해도 아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조리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법이라고요. 아큐 정전은 시대에 뒤처져 있는 중국인들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비판하는 소설로 정신승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루신의 아큐 정전은 1921년에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신의 혁명을 전후로 해서 당대 중국 사회의 혼란을 좀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 소설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 소설사에서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근대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로 문제적 개인의 발견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아큐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큐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인데요. 이제 아큐가 얼마나 무지하고 체제에 부합하려고 하는 일종의 노예 근성이 있는지, 중국 사회의 당대 민중에 대한 어떤 무지함 이런 것들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자유로운 개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라든지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그 가능성을 깨우치는 각성의 어떤 인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큐라는 인물을 소설 속에서 다른 여러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소재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일제시대의 친일과 독립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전쟁 때 좌익과 우익이라든지 또 민주화 투쟁 시절의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흥미롭게 이 이야기를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21년 당대의 관점으로 이 아큐라는 인물을 바라봤을 때 흔히 아큐 정전에서 아큐를 어떤 연민의 시선이나 해악의 감각 이런 것들로 좀 읽어내곤 하는데 지금 독자들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읽힐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고민해볼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인간의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조차도 느낄 수 없었고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남들의 행복이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늘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사를 생각해냈습니다. 요조, 그건 안 어울려. 한여름, 얇은 옷 속에 빨간 스웨터를 입고 다니거나 인디언 춤을 추며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익살은 세상과 저를 연결하는 실이자 인간에 대한 저의 구애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나와 비슷한 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리키. 그는 저와 겉모습은 달랐지만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유리되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이 비슷했습니다. 호리키와 지내면서 좋았던 점은 호리키는 상대방의 생각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정열이 분출하는 대로 행동하며 술과 담배, 유흥을 함께 즐기며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 잊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호리키와는 늘 붙어 다녔고 이 수단을 위해 저는 돈을 써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용돈이 끊기며 불안증은 다시 시작되었고 저는 방황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던 여인 스네코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더군요. 그녀 역시 인간의 생에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았고 저 역시 전 재산이라곤 동전세닛밖에 남지 않은 처지와 세상에 대한 공포와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살 방조죄로 퇴학당해 아버지의 심부름꾼 넙치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도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신이 개가천선하려는 마음을 진지하게 의논해 주신다면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넙치의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익사를 연기할 의욕조차 잃어버려서 오로지 넙치의 멸시에 몸을 맡겼습니다. 까다롭고 애매모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미묘하게 복잡한 말투. 저는 이 같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당혹스러워 패배자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넙치의 집에서 나와 방황을 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 살림도 차려보았지만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늘 헤맬 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네 남봉도 이쯤에서 끝내야지. 더 이상은 세상이 너를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인간의 복수일까요? 호리키에게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자네 아니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호리키를 화나게 하기 싫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세상이란 개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다소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차 세상을 조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란 곳이 그렇게 무서운 곳은 아니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잠식되어 가던 와중에 저에게 자꾸 손을 내미는 여자 요시코가 나타났습니다. 이상하게 요시코 앞에서는 인간다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마음속으로 믿어주는 요시코를 보면서 즐거웠고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들었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술도 끊고 차차 인간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어느 날 요시코가 단골 상인에게 겁탈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코가 더럽혀진 것보다 사람을 잘 믿는 요시코의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술로 매일을 보내다 또 한 번 자살 시도를 했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술을 끊으셔야 돼요.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두려워서 도저히 안 마시고는 못 배기겠다는 말입니다. 모르핀을 맞을 때면 저의 불안함과 초조함, 수치심이 깨끗이 사라졌지만 술처럼 약에도 점점 중독되어 갔고 약방빚도 끔찍하게 쌓였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죄인은커녕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인들은 대개 그렇게들 말한다고들 합니다.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실격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채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오바 요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잉 성욕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또 술과 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가난과 병마로도 괴로워하던 요조는 자신의 이야기를 노트에 남겨둔 채로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익살꾸러기에 가면을 쓴 채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요조의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 실격에는 누구보다 인간을 싫어하지만 결국은 끝끝내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 괴로움 같은 것들이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감각으로 인간 실격을 다시 읽는다면 요조가 보이는 기행이 매력적으로만 다가오진 않습니다. 이 요조가 보이는 의존적인 태도들이 여성에 대한 어떤 대상화 또 착취로 점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지점에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은 불우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한 남성 인물의 20세기적인 편력을 엿볼 수 있는 소설이다 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으나 현재적인 의미가 아주 살아있는 작품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의 소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인간 실격이야말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제 작가의 삶과 견주어 봤을 때 더욱 풍부하게 읽힐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깨달았다. 아, 꿈인가? 그치만 난 방금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레고르는 지금 자신의 침대에서 장갑차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벌렁 누워 있었다.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일하러 갈 수 있을까? 맙소사, 벌써 6시 반이야. 자명종이 제대로 울리지 않았던 건가? 다음 기차는 7시. 그 차를 타려면 서둘러야 할 텐데. 7시 기차를 타더라도 사장의 호된 꾸지람은 면할 수가 없을 거라며 몸이 아프다 핑계를 대면 어떨까 고민에 빠진 그레고르는 자신이 5년 동안 일해오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으며 실제로 지금 자신은 아주 건강했고 몹시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다. 그레고르야, 벌써 6시 45분이다. 안 떠날 거니? 오빠, 어디 아파요? 문 열어봐. 그레고르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레고르는 집에서도 밤에는 문을 모두 꼭꼭 걸어 잠그는 조심성이 몸에 밴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생각했다. 7시 15분이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길 나가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내가 어찌 된 셈인지 물어보러 누구든 찾아오겠지? 그레고르, 매장에서 누가 왔구나. 잠자군! 대관절 무슨 일인가? 나는 여기서 자네 부모와 자네 사장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즉시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엄숙하게 정하는 바이네. 지배인님, 몸이 약간 불편해서 다시 말해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뜬해졌습니다. 아무튼 8시 차로 떠나겠습니다. 그레고르는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다시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허겁지겁 쏟아냈다. 그는 정말로 문을 열고 벌레로 변한 자신을 내보여 지배인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었으니까. 지금 저렇게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무엇라고 할지 궁금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태연히 받아들인다면 이 끔찍한 벌레의 상태로도 8시에는 기차에 올라타 일을 하러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 이 문을 열어야 한다. 그레고르는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힌 열쇠를 열심히 돌렸다. 그의 입에서 갈색 액체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레고르는 개의치 않았다. 자물쇠가 철커덕 열리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레고르는 문을 타고 올라가 거실로 나가며 말했다. 자, 그럼 곧 옷을 입고 견봉꾸러미를 꾸려서 떠나겠습니다. 자,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고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배인은 그를 보고 기함하며 뒷걸음치기 바빴다. 그레고르의 엄마는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르를 보고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사람 살려! 맙소사, 사람 살려요! 어머니! 어머니! 그 순간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신문을 둘둘 말아지며 그레고르를 향해 섰고 자신에게 치명적인 일격이 날아올까 두려운 그레고르는 이리저리 몸을 틀며 도망가기 바빴다. 그렇게 그레고르는 다시 방에 갇혔다. 외판 사원으로 돈을 벌어와 가족들 앞에 돈을 턱하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레고르. 자신이 조금만 돈을 더 벌었다면 집안의 사정은 안정되고 누이 동생의 원하는 음악학교에도 보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놀라운 계획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 엄숙히 천명할 계획이었다. 어느 날은 방을 몰래 탈출한 그레고르를 본 어머니가 혼절해버려 아버지가 그레고르를 향해 사과 조각을 무차별적으로 던지기도 했다. 결국 다시 방으로 쫓겨난 그레고르의 등엔 사과 조각 하나가 박혀있다. 가족 중 아무도 사과 조각을 제거하려 하지 않아 그레고르의 살 속에 박힌 사과는 그의 몸을 썩게 하고 병들게 했다.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저것을 돌보고 참아내기 위해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해봤어요.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이제 그레고르는 그의 등에 박힌 썩은 사과로 골마버린 고통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이따금씩 그레고르를 들여다본 가정부가 길다란 빗자루로 그레고르를 간지려 보았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자리에서 밀려나기만 했다. 보세요. 이게 되졌어요. 죽었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요. 보세요. 얼마나 삐쩍 말랐는지. 몸이 아주 납작해졌어요.
자, 이제 우리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저 물건은 어떻게 치워버리실 생각이죠? 그렇게 그레고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 동생은 다 함께 집을 떠났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변신이라는 작품은 갑자기 벌레가 되어버린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결국 그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출퇴근에 지친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차라리 내가 벌레로 변신해버린다면 하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그레고르 잠자는 이 벌레가 된 자신의 상황에 당황하고 절망하면서도 어딘지 평안함을 느낀다는 인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방에 갇혀서 맴돌기만 하다가 살짝 몸을 좀 내밀어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죄로 쓸쓸하게 말라 죽게 됩니다. 그가 죽자 남은 가족들은 해방감을 느끼면서 상쾌하게 집을 탈출하기까지 합니다. 진정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해방된 것은 누구일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레고르 잠자는 아주 쾌적하고 만족스럽게 육신을 내려놓고 마지막 잠을 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이콤은 오래된 읍이었다. 동네 사람들 서로가 어제 저녁으로 뭘 먹었는지 어느 가문인지만 말하면 곧장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이곳에서 어린 소녀 스카웃은 자신보다 4살 많은 오빠 잼과 여름방학마다 놀러오는 딜까지 셋이 함께 소꿉친구로 지냈다. 집에서 아버지인 변호사 에티커스 펀치와 밤 늦게까지 책을 읽는 게 전부인 하루였지만 스카웃에게 즐거운 일이 없지는 않았다. 바로 오빠와 함께 하교하는 길에 아서 레들리의 집 앞을 지나는 것이었다. 키는 발자국으로 미루어 봤을 때 2미터 좀 안 되고 식사는 손에 잡히는 대로 다람쥐나 고양이, 날고기를 먹어. 그래서 손에는 언제나 핏자국이 묻어있지. 아서 레들리는 집안에 틀어박혀 절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개구쟁이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했다. 오죽했으면 스카웃은 잼 그리고 딜과 함께 그를 집 밖으로 꿰어내는 놀이를 하다 에디커스 펀치에게 크게 혼난 적도 있을 정도였다. 여름이 오자 메이콤의 분위기는 날로 흉흉해졌다. 에디커스 핀치가 흑인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눈총을 쏘고 비난하며 한마디씩 하고 돌아가는 일이 적지 않았다. 내일 그자를 군 감옥으로 이감합니다. 말썽이 생길 것 같진 않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죠. 에디커스, 자네는 이 사건에서 얻어낼 게 하나도 없어. 이번 사건은 간단했다. 흑인 남자인 톰이 백인 여자 메이엘라 유얼을 폭행하고 강간하려 했고 메이엘라의 아버지인 유얼이 나타나 이를 말렸다. 그렇게 진실이 밝혀질 재판 당일 백인들이 먼저 1층으로 입장하고 흑인들은 흑인들의 지정 발코니석에 있었다. 첫 증인으로 신고를 받아 출동했던 헥테이트 보안관이 나왔다. 어떤 식으로 얻어맞았죠? 당신을 마주보는 쪽에서 왼쪽이라는 겁니까? 에디커스 핀치는 집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처가 얼굴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핀치 변호사님, 그녀의 오른쪽 눈이었습니다. 그녀의 그쪽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신고자인 유얼이 나왔다. 저 검정 깜둥이 녀석이 발정을 해서 우리 메이엘라를 덮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에디커스 핀치는 유얼의 거친 말에도 이성적으로 신문을 이어갔다. 증인의 이름을 써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유얼은 왼손으로 서명을 했다. 증인은 왼손잡이로군요. 세 번째 증인으로 메이엘라가 나왔다. 누가 증인을 구타했습니까? 톰 로빈슨입니까? 증인의 아버지입니까? 그녀는 판사와 변호사가 자신을 놀린다며 울어댔고 횡설수설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것처럼 굴었다. 저 깜둥이 녀석이 날 겁탈했어요. 당신들은 모두 악취 풍기는 비겁한 겁쟁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증언으로 흑인인 톰이 나왔다. 그는 왼손이 기형적으로 작았는데 이는 어린 시절 다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톰은 오히려 메이엘라가 자신을 덮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신은 곧장 달아났다는 말에 에디커스 핀치가 왜 달아났느냐고 바로 물었다. 변호사님도 저처럼 깜둥이였다면 겁이 났을 겁니다. 흑인인 톰이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오히려 메이엘라가 톰을 유혹하는 것이 발각되어 유월이 그녀를 때린 것이었다.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법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톰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에디커스 핀치는 이 불합리한 판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겨 법정의 뒷길로 나설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항소를 준비하는 중에 톰은 탈옥하다 사살됐다. 톰은 백인들의 기회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기회를 택하려고 한 거야. 그가 이 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가 그것뿐이었으니까. 얼마 뒤 유월은 에디커스 핀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다. 에디커스 핀치는 그는 절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했으나 그 예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었다. 유월이 에디커스 핀치의 아이들을 노린 것이다. 늦은 밤 스카웃과 잼은 학교 축제에서 돌아가던 길에 칼을 든 유월과 마주쳤다. 스카웃은 할로윈 복장에 갇힌 채 오빠 잼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오빠 쪽에 큰 소란이 끝나자 누군가 스카웃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서 레들리였다. 그는 유월의 시체는 길바닥에 두고 곧장 잼과 스카웃을 챙겨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서, 우리 애들을 구해줘서 고맙네. 이 작고 오래된 메이콤에서 잊혀진, 집 밖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그 소문만 무성한 남자를 보고 에디커스 핀치는 감사 인사를 했다. 앵무새 죽이기는 20세기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 문제를 넘어서 잘못된 신념으로 점철된 부당한 사회와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총을 가지게 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용기, 불가피하게 쏘게 되더라도 해가 되지 않은 앵무새는 절대 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같은 것들 말이죠. 다름을 존중하고 또 옳음을 견지하면서 부당함이나 불의에 저항하는 삶의 태도가 결국 한 인간을 성장시키고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이 소설은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꽤 많은 인물과 사건 또 소재가 등장하지만 매우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또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이 이야기의 긴장과 흥미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에마는 호라비가 된 샤를 보바리와 결혼했다. 샤를은 열정적이고 다정다감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내인 에마를 극진히 사랑했다. 반대로 에마는 정열적인 에너지의 소유자로 이따금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며 시를 사랑했다. 맙소사, 내가 왜 결혼했을까? 어쩌면 보바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는지도 모른다. 에마의 따분함은 무도회에 다녀온 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렇게 에마는 까다롭고 변덕스러워졌다. 하지만 샤를은 에마를 여전히 사랑했기에 더 큰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에마는 레옹이라는 청년을 만났다. 음악을 연주하세요? 아니요. 하지만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특히 시인을 좋아합니다. 시가 산문보다 더 감동적이고 눈물을 더 잘 자아낸다고 생각해요. 도시와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와 에마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 후로 레옹은 여러 번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신뢰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친밀해지고 싶은 욕망에 휩싸였다. 레옹은 에마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유부녀에다 딸까지 있었다. 정말 미친 짓이지. 어떻게 저 여자에게 다가갈 수 있겠어? 레옹은 결국 그녀가 있는 곳을 떠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전에 에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기 위해 그녀를 찾아왔다. 의사 선생님은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둘은 복잡한 시선을 나누다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맞잡은 두 손의 온기를 느낄 새도 없이 그렇게 레옹은 떠났다. 에마는 자기 자신이 불행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이번에 로돌프라는 남자가 나타났다. 아, 오늘은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한데? 그는 처음부터 마치 꿀을 바른 것 같은 노골적이고 달콤한 말로 에마를 유혹했다. 당신을 보게, 가만히 바라보게 해주세요. 로돌프는 에마의 손을 잡았고 처음엔 에마도 거절했으나 결국 그의 손을 받아들였다. 로돌프는 에마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자신이 그녀에게 승마를 가르치기를 샤를에게 권했다. 불쌍한 샤를은 아내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했기에 로돌프에게 감사까지 하며 그에게 맡겼다. 오, 로돌프. 에마는 로돌프에게 몸을 맡겼고 둘은 계속해서 사랑의 미래를 나눴다. 그녀는 비싼 돈까지 들여 로돌프에게 선물을 아끼지 않았다. 둘이 함께 해외로 도망치려고 했던 그날까지도 에마는 사랑이 담긴 연애 편지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로돌프에게 돌아온 답장은 그녀를 쓰러지게 만들었다. 사실 로돌프는 지독한 허풍쟁이 호색한일 뿐이었다. 이를 몰랐던 에마는 그와 떠나기 위해 남편의 재산을 몰래 팔아서 짐과 가방을 준비했지만 그것들은 전부 빚으로 남아버렸다. 하지만 샤를은 에마를 사랑했기에 돈을 아끼지 않고 연극을 보러 갔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아내를 위한 것이었지만 하필이면 거기서 에마는 레옹을 만났다. 불편하오. 네, 숨이 막혀요. 나가요. 레옹은 나가는 보바리 부부를 따라와 샤를이 돌아가더라도 에마만 이곳에 남아 다른 연극을 또 보는 게 좋겠다고 설득한다. 불쌍한 샤를은 또다시 에마를 위해 그녀를 이번엔 레옹에게 맡겼다. 에마는 결국 레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로돌프가 그랬던 것처럼 능숙한 핑계로 그와 만날 구실을 만들었고 돈을 들여 레옹과 만남을 이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날 봐요. 당신 눈에서 너무도 달콤한 뭔가가 솟아나와 정말 기분이 좋아요. 또 로돌프가 그랬던 것처럼 레옹에게 집착하며 그의 사랑을 탐닉했다. 그렇게 늘어나는 연애 편지와 함께 그녀의 사치품과 빚, 거짓말도 늘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파국을 맞았다. 국왕의 법률과 재판소의 이름으로 24시간의 유예 기간 안에 총액 8,000프랑을 지불할 것. 지금까지 쌓인 빚 때문에 샤를의 집과 모든 것들이 압류당하게 생긴 것이었다. 레옹, 나 좀 도와줘요. 애써봐요. 애써봐. 내가 많이 사랑해 줄게. 하지만 레옹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또 그녀의 집착과 광기에 지쳐가던 중이었기에 에마를 떠났다. 로돌프, 3,000프랑만 빌려주세요. 또 그토록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수소문에서까지 찾아간 로돌프 역시 잔인하게 그녀를 버렸다. 결국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녀는 음독자살을 시도한다. 왜 그랬어? 누가 당신한테 강요했어?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 당신은 행복하지 않았어? 하지만 난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했는데. 네, 그래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결국 에마는 지독한 고통과 함께 이 지독한 세상을 떠났다. 프랑스의 작가 귀스타프 플로베르는 1821년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플로베르는 사실주의 문학의 대가로 불리게 될 여러 명작들을 써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마담 보바리는 별다른 설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야말로 걸작의 반열에 오른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바리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마담 보바리는 늘 다른 삶을 꿈꾸고 욕망하는, 그래서 고통받고 절망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을 포착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을 꼽으라면 이 로돌프가 에마에게 건네는 마담 보바리, 그건 당신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다른 남자의 이름이지 라는 대사일 듯합니다. 결혼이라는 굴레에 갇힌 채 남편과 아이와 같은 이름을 쓰면서 가정에서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을 부여받는 삶에 자신의 욕망과 감정이 틈입하는 일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마련입니다. 1850년을 전후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고요. 마담 보바리는 각기 다른 번역본도 여럿이 있고요. 또 최근까지도 영화화가 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니까 이 작품을 시작으로 작가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독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늦은 밤, 늙은 수태신 메이저는 동물들의 비참한 생애를 읊은 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인간 때문임을 강조했다. 인간은 우리의 진정한 적이자 유일한 적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라. 반란을. 메이저가 죽은 뒤 농장의 다른 동물들을 이끌 지도자는 두 마리의 젊은 수태지 스노볼과 나폴레옹이었다. 둘은 메이저가 남긴 가르침을 토대로 완벽한 사상 체계를 만들었으며 다른 동물들에게 이를 전했다. 그러던 중에 일이 벌어졌다. 농장 주인이 술에 취해 동물들을 굶긴 것이다. 동물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인간들을 모조리 농장에서 쫓아버렸다. 이후 스노볼은 동물들을 치하하며 음식을 나누고 헛간 벽에다 앞으로 동물들이 지킬 계명을 썼다. 총 7가지의 계명 중 마지막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것이었다. 자, 동무들, 이제 풀밭으로 갑시다. 오늘 우리는 존스와 그의 일꾼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건초 수확을 끝내어 우리의 명예를 살립시다. 일이 퍽 고될 때도 있었지만 동물들은 인간에게 벗어나 직접 일하고 수확한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스노볼은 글자를 어려워하는 동물들을 위해 7가지 계명을 단 한 줄의 격언으로 요약했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동물들은 그 위대한 격언을 몇 시간씩 지칠 줄 모르고 외쳐댔다. 매너 농장은 이제 동물 농장이라 불리게 되었다. 인간들은 동물 농장을 보고 혹시 또 다른 농장들도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동물 농장을 습격했다. 영리한 스노볼은 이 일을 예상했고 자신이 읽었던 책에서 쌓은 전투 지식으로 인간들을 재차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반란의 날과 외양간 전투, 두 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축포를 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동물들은 점차 발전을 이루었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스노볼이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제안한 풍차 설립권으로 나폴레옹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이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양들이 스노볼의 의견에 반대하며 외쳤지만 그럼에도 동물들은 스노볼의 의견에 좀 더 찬성하기 시작했고 나폴레옹은 날카로운 소리로 꽥 울었다. 그때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갑자기 사나운 개들이 나타나 스노볼에게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다. 결국 스노볼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나폴레옹은 메이저가 있던 자리에 올라 토론은 더는 없을 것이라 선언했다. 사실 풍차 건설은 나폴레옹이 먼저 생각한 것이고 스노볼은 그 아이디어를 훔친 것뿐이라는 말이 곧장 농장에 퍼졌다. 저기 저 네 번째 계명 좀 읽어줘.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고 쓰여 있는 거 아니야? 그때쯤 돼지들은 농장의 본체에서 인간들의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다. 혹독한 겨울이 오고 동물들은 더욱 두꺼운 벽을 쌓아 풍차를 짓기 시작했다. 풍차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어느새 그것만이 모든 동물의 꿈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인간들이 쳐들어온 것이다. 그때 어디선가 축포처럼 엄숙히 터지는 총소리가 울렸다. 이에 큰 상처를 입은 복소가 저 총은 무엇 때문에 쏘는 건가 하고 물었다. 그날 수많은 동물이 죽고 다쳤으며 풍차는 무너졌지만 나폴레옹은 훈장을 받았고 승리를 자축하는 돼지들의 파티는 며칠 동안 이어졌다. 며칠이 지났을 때 헛간벽의 계명 중 제5계명이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에서 어떤 동물도 너무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로 바뀐 사실을 기억하고 아는 이는 없었다. 복사의 부상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만 그는 은퇴도 미룬 채 계속 풍차를 짓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스컬러는 며칠 뒤 동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가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죽었노라고 말했다. 여러 해가 지났다. 그리고 그때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돼지 한 마리가 두 발로 걷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폴레옹은 채찍까지 손으로 잡고 두 발로 행진을 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양들이 외쳤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헛간 벽에는 단 하나의 계명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클로버는 돼지들이 있는 본체로 향했다. 그곳엔 인간들과 돼지들이 파티를 열고 있었다. 인간들은 돼지들의 탁월한 농장 경영 방식에 감탄하며 그들을 축하했다. 자,
건배합시다. 매너 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그 순간 클로버는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다시 인간에게서 돼지에게로 번갈아 시선을 옮겼다. 하지만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더는 분간할 수 없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은 그 스스로 정치적 글쓰기가 예술이 되게 하는 일에 매진했다고 밝힐 정도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소설에 진력했던 작가입니다. 극심한 가난과 불황 생활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계급이 가진 모순, 또 권력과 지배 등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동물농장, 1984와 같은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열렬하게 옹호했던 가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의미로든 퇴색하게 되면 사회는 또다시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변화를 거부하거나 나아가 억압할 때 다시 혼란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를 당하고, 누군가는 방관하고, 또 누군가는 저항하는 와중에 이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농장은 읽지 않았지만 읽은 것 같은 고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시점은 펜시 예비학교를 떠나던 날이다. 내 과목에서 낙제했다는 이유로 펜시는 나를 쫓아냈다. 나는 좀 더 학교에서 머물러 어떤 작별의 기분을 느껴보려 하고 있었다. 이번 학기에 몇 과목을 들었어? 5과목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낙제가 몇 개야? 4시요. 네가 학기 내내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펼쳐봤을지 강한 의심이 드는구나. 선생님,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스펜서 선생님과 헤어진 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다. 룸메이트인 스틀레드 레이터는 데이트를 앞두고 몹시 서둘렀다. 데이트 상대가 누구야? 버드소가 사귀는 애의 룸메가 걸렸어. 그 애가 너 알던데? 그래? 이름이 뭔데? 진 갤러거. 제인 갤러거겠지. 스텔레드 레이터가 그 애와 데이트를 한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스텔레드 레이터는 제인과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맡겼던 작문 숙제를 했는지 물어봤다. 녀석은 양심이 없었다. 묘사적이어야 한다고 했잖아. 여기서 잘리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지. 뭐 하나 하라는 대로 하지를 않으니까. 나는 녀석의 손에서 숙제를 잡아 빼어 찢어버렸다. 나는 제인과의 데이트가 어땠는지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회피했다. 우린 그냥 빌어먹을 차에 앉아 있었어. 빌어먹을 차에서 그 애와 한 거야? 너는 그의 이름이 제인인지 진인지도 모르잖아. 나는 그를 패려했다. 다만 마치지를 못했다. 녀석은 내 가슴에 올라탄 채 한 방을 먹였다. 나는 너무 화가 나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뉴욕의 호텔에 방을 잡고 수요일까지 느긋하게 지내기로 결정했다. 갈 준비를 마쳤을 때 마지막으로 복도를 돌아보며 좀 울고 있었다. 빨간 사냥 모자를 쓰고 나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잘 자라 이 멍청이들아! 층 전체의 모든 녀석들을 깨웠을 거라고 장담한다. 호텔에 가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평소 말하던 집 주소를 불러주는 바람에 공원을 반쯤 통과하고 나서야 차를 돌려야 했다. 주소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시내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 이곳은 일방통행이요. 여기 센트럴파크 사우스 바로 옆에 있는 그 호수의 오리들 아시죠? 혹시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겨울이 되어 거기가 다 얼어버리면? 지금 뭐 하는 거요? 나한테 장난쳐요? 호텔에 도착하자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라벤더 룸이라는 나이트클럽으로 향했다. 술을 주문하자 웨이터가 나이를 물었지만 나는 아주 차갑게 그를 노려보며 콜라를 주문했다. 옆 테이블의 여자 셋이 그런 나를 보며 깔깔대고 웃었다. 나는 그들 중 금발 여자와 함께 춤을 췄다. 그녀는 춤을 출 줄 알았다. 정말 춤을 출 줄 아네요? 나한테 4학년밖에 안 되는 꼬맹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쪽은 거의 그 애만큼 잘 추네요. 예전에 자주 어울려 다닌 여자애 셀리 헤이스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공연을 보자고 했다. 홀든, 이렇게 보다니 굉장해. 정말 오랜만이야. 널 보니 아주 좋네. 공연을 보는 내내 우리의 셀리는 별 말이 없었다. 여기에서 확 떠나버리는 건 어때? 2주 동안 차를 빌릴 수 있어. 저 위의 도시들은 아주 아름다울 거야.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그 얘기 전체가 너무 공상적이야. 내가 애초에 그 애한테 왜 그런 말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끔찍한 부분은 내가 그 애한테 가자고 했을 때는 진심이었다는 거다. 나는 공원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 조그만 호숫가로 가서 오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호수는 얼어 있었고 빌어먹을 호수 전체를 삥 돌았지만 오리는 한 마리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죽는다면 내 여동생 피비는 어떤 기분일까? 마침내 나는 몰래 집에 들어가 그 애를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1시간쯤 뒤 나는 집에 도착했다. 피비는 형의 방에서 자고 있었다. 조금 전과 달리 기분이 아주 좋았다. 홀든, 아이는 다정하게 나를 반겼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코네티컷의 파티에 가셔서 늦게 돌아오신다고 했다. 홀든, 왜 수요일에 집에 오지 않은 거야? 쫓겨나거나 그런 거 아니지, 그렇지? 말했잖아. 일찍 내보내줬다고. 쫓겨났구나. 쫓겨났어.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야. 왜 또 잘린 거야? 거기는 최악의 학교였어. 가식적인 녀석들로 가득했다고. 뭐든 하고 싶은 거 없어? 되고 싶은 거 말해봐. 과학자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그런 거라든가?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알아? 나는 그 모든 어린 꼬마들이 호밀밭이나 그런 커다란 밭에서 어떤 놀이를 하는 모습을 계속 그려봐. 어린 꼬마가 수천 명. 그런데 나는 어떤 미친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어. 만일 꼬마들이 절벽을 넘어가려 하면 내가 모두 붙잡아야 해. 그러니까 꼬마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지도 않고 마구 달리면 내가 꼬마를 붙잡는 거야. 그게 내가 온종일 하는 일의 전부야. 나는 그냥 호밀밭의 파수꾼이나 그런 노릇을 하는 거지. 나도 그게 미쳤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게 내가 진짜로 되고 싶은 유일한 거야. 오빠하고 같이 갈 거야. 갈 수 있지? 그치? 안 돼. 오늘 오후에 학교 빼먹고 놀게 해주면 내일은 학교에 돌아갈 거야? 우리는 동물원에 갔다. 회전목마가 있었다. 거기서 늘 들리는 미친 음악. 50년 전에도 같은 노래를 틀었다. 그게 회전목마의 멋진 점이다. 늘 똑같은 노래를 튼다는 거. 아이가 회전목마를 타는 것을 지켜봤다. 갑자기 아주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이게 내 이야기의 끝이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들먹인 모든 사람들이 좀 보고 싶다. 아무한테도 아무 이야기도 절대 하지 마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니까. 호밀밭의 파수꾼은 20세기 미국 문학사의 이단아로 불리는 J.D. 셀린저의 작품입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 마치 제목처럼 자유롭게 드넓은 밭을 뛰어다니는 순수한 아이들을 위험해지지 않게 지켜주고 싶다는 작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표준이나 성공과 멀어지더라도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겠다는 작품의 메시지는 울림을 길게 남깁니다. 홀든의 방황에는 어린 동생의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그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각자가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사유해 보셨으면 합니다. 베니스의 상인인 안토니오의 친구들은 그가 큰 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축하했지만 안토니오의 마음은 울적하기만 했다. 그런데 말 좀 해보게. 자네가 남몰래 꼭 찾아가 보겠다는 여인이 누구인가? 사실 안토니오가 우울했던 까닭은 가장 친한 친구인 바사니오가 이제 사랑을 찾아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한많은 단어 선택. 나는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거절할 수도 없어. 그녀는 선친의 유언을 따라 구원자들을 시험해 남편감을 구하고 있었는데 바사니오는 바로 그 포오셔의 사랑을 쟁취하고 자신의 빚까지 다 갚을 계획이었다. 바사니오의 이야기를 들은 안토니오는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구해보자고 말했다. 3,000다가트를 3개월간, 그리고 안토니오가 보증을. 그렇게 찾아간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보고는 곧장 분노에 휩싸였다. 내가 저자를 용서한다면 내 민족은 저주받을지어다. 기독교인인 안토니오는 평소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잘 빌려주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다.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처리할 생각으로 한 가지 잔인한 조건을 덧붙였다. 여차여차한 금액을 여차여차한 날에 여차여차한 장소에서 갚지 못한다면 당신의 흰살을 정확히 1파운드 베어낸다고 명기해주기 바랍니다. 바사니오는 샤일록의 음흉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의 상선이 무사히 돌아올 것을 믿고 증서를 작성했다. 나중에 안토니오와 바사니오의 친구가 샤일록을 만나
도대체 1파운드의 살이 무슨 소용인가를 물었다. 그건 내 복수심을 채워줄 거요. 그는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고 내 민족을 경멸했고 내 원수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었소. 바사니오는 결국 포오셔와 만났고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의 상대임을 단번에 알아챘다. 제발 기다리셔요. 혹시나 선택을 잘못하신다면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선택하도록 해주어. 지금 상태는 마치 고문대 위에 사는 것 같소. 그는 그렇게 운명의 세 상자 앞으로 갔다. 황금 상자인 해골이, 은 상자인 거울이 있었다. 하지만 바사니오는 그 두 속임수에 속지 않고 가장 보잘것없는 납 상자를 열었다. 아리따운 포우쇼의 초상화로구나. 다행히 바사니오의 선택은 옳았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집, 이 하인들, 그리고 이 몸은 당신의 것, 제 주인의 것이에요. 이 반지와 함께 이러한 모든 것을 드려요. 그렇게 모든 친구와 하인들이 둘의 사랑을 축복하는 중에 바사니오는 친구가 전한 편지 한 통을 받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 편지엔 드넓은 대양을 항해하던 선박 중 단 한 척도 무사히 도착하지 못했다고 쓰여 있었다. 이제 꼼짝없이 안토니오는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안토니오의 살을 취하기 위한 샤일록의 소송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몰인정한 사람. 당신을 즐겁게 만들어줄 대답을 할 의무는 없소이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모조리 죽여야 하오. 죽이고 싶지 않은 것을 증오하는 사람도 있던가요? 바사니오가 3,000 다가트의 배나 되는 6,000 다가트를 준다고 해도 샤일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이 법정의 판결을 위해 판사로서 젊고 박식한 박사 한 사람이 들어왔다. 박사는 샤일록에게 말했다. 여기 증서에 따라 저 상인의 살 1파운드는 당신의 것이며 이 법정은 그것을 판정하고 법이 그것을 줄 것입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오, 지혜롭고 공정하신 판사님. 그렇게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가슴에 커다란 칼을 찌르려는 그 순간, 잠깐만 기다리시오. 추가 사항이 있소이다. 이 차용 증서에는 당신에게 피 한 방울도 준다는 말은 없고 살 1파운드라고 명기되어 있을 뿐이요. 샤일록에게 살 1파운드를 주는 대신 살을 떼어낼 때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샤일록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판결했다. 원금만 받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에 샤일록은 바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지혜로운 박사는 원금은커녕 샤일록에게 안토니오를 해치려 했던 것에 대한 벌금을 물리고 그의 재산 반을 빼앗아 안토니오에게 보상했다. 지혜로운 박사 덕에 친구를 구할 수 있었던 바사니오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박사를 붙잡았다. 감사의 뜻으로 당신에게선 이 반지를 받겠습니다. 박사는 돈도 필요 없다며 오직 그가 낀 반지만을 바랐다. 어쩔 수 없이 바사니오는 반지를 빼서 주고 말았다. 그렇게 무사히 집에 도착했을 때 포오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지가 없어진 것에 대해 책망했다. 포우셔, 이 부득이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오. 그때 포오셔가 바사니오가 박사에게 주었던 그 반지를 다시 바사니오에게 주었다. 당신이 판사였다고요? 내가 그것을 몰랐단 말이오? 그녀는 자신과 남편의 사랑을 위해 베니스까지 따라와 남자인 척을 한 것이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저를 신문하세요.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대답하겠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총 37편의 희곡을 창작했는데요.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은 무수한 명작들과 더불어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영어권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제목으로 추측해 볼 때 이는 살점을 내어주게 될 위기에 처한 안토니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야기의 중심축 중에 하나가 바사니오의 청혼과 또 포오셔의 활약에 있으니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 읽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재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곡 텍스트를 읽으시면서 무대에서의 재현을 상상해 보시고 또 직접 그 현장을 찾아보시면 더욱 의미 있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내 집에 와주기를 바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그 남자에게 느끼는 욕망은 집착이 되어 내 모든 생활을 지배했고 내 모든 생각과 말은 전부 그를 향했다. 나는 나의 글에 그 사람을 A라고 썼다. A에게서 전화를 받고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는 일은 열정으로 타오르는 것과 동시에 나를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뜨렸다.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이제 1시간. 1시간 후면 저 사람은 가고 나만 혼자 남게 되겠지. 나는 A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일에는 조금이라도 정신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A와 함께일 때를 제외하고 내게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옷이나 장신구를 사들고 집에 돌아와 하나하나 몸에 맞춰보는 때가 유일했다. 물론 그 사람은 기껏해야 이런 것들에 5분 정도 눈길을 줄 테고 A가 떠날 때면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을 게 분명했지만 가끔 이러한 열정을 누리는 일은 한 권의 책을 써내는 것과 똑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열정과 욕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하고 나면 곧장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처럼. A는 내게 선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게 욕망이라는 값진 선물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마다 나는 A 역시 나를 욕망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그의 말과 행동에서 의미를 찾고 또 사랑을 의식해야 하는 일종의 특권을 갖고 있었다. 그는 공중전화로 내게 전화를 했는데 공중전화의 고장이 잦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15분쯤 지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만날 수 있지? 나는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화를 그의 전화 신호라는 걸 깨달아 기다렸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바로 기다림과 욕망의 근원이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여름날 나는 피렌체로 가는 2달 후에 기차편과 호텔방을 예약했다. 이런 방식의 이별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물론 파리로 돌아가 A를 바라고 기다렸지만 나는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조차도 상상과 욕망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A는 결국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아마 나는 죽을 때까지 그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에이즈 검사를 받아볼까도 했다. 혹시나 그 사람이 그것이라도 남기고 갔을 줄 알고. 그렇게 나는 간절하고 필사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떠올려 보았다. 그의 푸른 눈과 어깨의 곡선, 허벅지 모양이며 꺼끌꺼끌하던 살감마저 느껴졌다. A가 떠난 지 2달쯤 지난 후부터 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이 원고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런데도 쓰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전쟁이 터지고 일요일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A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찾아온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A가 다시 떠나고 그와 함께했던 잠깐의 시간이 실제하지 않는 느낌이다. 오로지 지난 2년 동안 내가 어떤 지독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것뿐이었다. 당신, 나에 대해 책을 쓰진 않겠지? 언젠가 A가 그런 말을 했었다. 하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다. 단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인해 내게로 온 단어들을 글로 표현했을 뿐이다. 작가 아니 에르노는 1940년 프랑스의 가난한 소도시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계급적 격차에 눈을 떴습니다. A라는 유부남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너무나 투명하고 또 속물적이기까지 해서 독자들은 이 솔직한 나의 내면에 깊이 이입하게 됩니다. 나는 작년 9월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느끼게 된 변화들로부터 출발해서 봄, 여름을 차례로 통과하고 겨울에 자신의 나라로 떠나버린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이듬해 5월에 글을 씁니다.
또 다시 1991년 2월 A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아온 시간까지 나는 약 2년 동안 강렬한 열정에 사로잡혔던 스스로를 매우 충실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설의 행간이나 여백을 통해서 독자들은 나가 경험한 시간들을 따라가면서 이 마음의 파고를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매우 유명한 작가이자 대학의 문학 교수였던 아니 에르노 자신의 실제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까다롭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열정을 그대로 작가 아니 에르노에 대입해서 소설을 읽어야 될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솔직하게 쓴다 해도 그것은 결국 허구로 재현되는 것이니까 픽션으로 여겨야 할지 말이죠. 단순한 열정 이후에도 여러 작품에서 가혹할 정도로 자신을 서사화해서 독자들을 열광시켰기 때문인데요. 빈민의 딸로 태어나서 스스로의 지성으로 지식인이자 예술가가 된 한 여성이 자기 내면의 욕망과 싸우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아니 에르노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많지 않을 듯합니다. 이 기회에 이 뜨거운 아니 에르노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